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5장 애벌레의 충고. 둘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보았다. 이윽고 애벌레는 물고 있던 수연통을 입에서 떼고 졸린 음성으로 물어보았다. 넌 누구냐? 이것은 대화를 트기에 좋은 말이 아니었다. 앨리스는 조금 수줍게 대답했다.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되게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네가 누군지 말해보라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저는 제가 아니거든요. 난 모른다. 앨리스는 아주 공손하게 대답했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절 모르니까요. 하루 사이에 하도 여러 번 키가 바뀌어서 아주 헷갈리거든요. 헷갈릴 것도 없지. 좋아요.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당신도 번데기가 됐다가 나비가 됐다가 하면 좀 별난 기분이 들 거예요. 안 그래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요. 아니, 전혀. 저라면 아주 별스러울 것 같은데요. 애벌레는 깔보듯이 말했다. 네가 누군데? 그래서 대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애벌레가 말을 몹시 심하게 툭툭 끊는 통에 앨리스는 조금 화가 났다. 그래서 몸을 꼿꼿이 세우고 심각하게 말했다. 난 당신이 누군지부터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렇게 해서 수수께끼가 또 하나 생겼다. 앨리스는 그럴듯한 이유를 생각해낼 수도 없고 애벌레가 기분이 아주 나쁜 상태인 것 같아서 돌아섰다. 애벌레가 앨리스를 불러 세웠다. 돌아와. 꼭 할 말이 있어. 틀림없이 믿어도 될 소리로 들렸다. 앨리스는 다시 돌아섰다. 애벌레가 말했다.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앨리스는 애써 화를 억누르며 물었다. 할 말이 그게 다예요? 아니. 앨리스는 달리 할 일도 없고 또 애벌레가 혹시 들을 만한 말을 할지도 모르니까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애벌레는 한동안 말없이 담배만 피워댔다. 그러더니 이윽고 팔짱을 풀고 입에 물고 있던 수연통을 내려놓고 물었다. 그럼 넌 네가 변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걱정스럽게도 그런 것 같아요. 전에 알았던 것들도 생각이 안 나고 또 채 10분도 안 돼서 키가 변하거든요. 기억 못하는 게 어떤 것들이라고? 앨리스는 몹시 울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지런한 꼬마 벌이를 외우려고 했는데 전혀 다른 시가 돼버렸어요. 그럼 윌리엄 신부님은 늙으셨고를 외워봐라. 앨리스는 두 손을 모으고 시를 외우기 시작했다. 젊은이가 말하기를 윌리엄 신부님은 늙으셨고 머리칼도 하얗게 새었는데 그렇게 줄곧 물구나무를 서고 계시니 그 연세에 그래도 괜찮을까요? 윌리엄 신부님이 젊은이에게 대답하길 젊었을 때는 물구나무를 서면 뇌를 다칠까봐 겁이 났는데 지금은 아무 탈이 없으니 자꾸자꾸 하게 되네. 젊은이가 말하기를 말씀드렸다시피 신부님은 늙으셨고 아주 뚱뚱하신데 문간에서 공중제비를 넘으시니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요? 지혜로운 노인이 흰머리 흔들며 대답하기를 젊었을 때 한 통에 1실링 하는 연고로 팔다리를 유연하게 했지. 자네도 한두 통 사지 않겠나? 젊은이가 말하길 신부님은 늙으셨고 턱이 너무 약해서 비계보다 딱딱한 음식은 씹지 못할 텐데 거위뼈뿐 아니라 부리까지 드시니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요? 신부님이 말하기를 젊었을 때 법률을 공부해서 마누라와 모든 일을 토론하느라 턱 근육이 단련되어서 지금까지 버티는 거지. 젊은이가 말하기를 신부님은 늙으셨고 눈도 나빠지셨는데 코끝에 장어를 얹고도 균형을 잡을 수 있으니 어쩌면 그렇게 재주가 좋으세요? 신부님이 말하기를 세 가지나 대답해 주었으니 이제 됐네. 까불지 말게. 내가 그런 수작에 하루 종일 장단 맞출 줄 아나.
당장 꺼지지 않으면 아래층으로 차버리겠네. 애벌레가 말했다. 틀렸어.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완전히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어 몇 개 바뀌었어요. 애벌레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 그리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애벌레가 먼저 입을 열었다. 키가 얼마 정도 되면 좋겠니? 앨리스는 얼른 대답했다. 아, 내 키가 몇 센티미터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도 알다시피 자기 키가 그렇게 자주 변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애벌레가 말했다. 난 모른다. 앨리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반박을 당하기는 처음이었다. 앨리스는 점점 성이 났다. 애벌레가 물었다. 지금 키는 마음에 드니? 앨리스가 말했다. 글쎄, 당신만 괜찮으시다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8cm는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애벌레는 화를 벌컥 내며 몸을 꼿꼿이 일으켜 세웠다. 정말 딱 좋은 키다. 애벌레의 키는 정확하게 8cm였다. 앨리스는 애처로운 투로 하소연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작은 키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했다. 동물들이 이렇게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면 좋을 텐데. 애벌레가 말했다. 곧 익숙해질 거다. 애벌레는 다시 수연통을 입에 물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이번에는 애벌레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잠시 후에 애벌레는 수연통을 입에서 떼고 한두 번 하품을 하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더니 버섯에서 내려와 풀숲으로 기어가며 이렇게 말했다. 한쪽은 커지고 다른 쪽은 작아질 거야. 앨리스는 생각했다. 무엇의 한쪽, 무엇의 다른 쪽을 말하는 거지? 애벌레는 마치 앨리스가 큰 소리로 묻기라도 한 듯이 버섯! 이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앨리스는 잠깐 동안 버섯을 찬찬히 살펴보며 양쪽을 나누어 보려고 했다. 하지만 완전히 둥근 버섯이라서 그것을 가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마침내 앨리스는 양팔을 한껏 벌려 버섯을 껴안고 양손으로 가장자리 부분을 한 조각씩 떼어냈다. 앨리스는 중얼거렸다. 어느 쪽이 어느 쪽이지? 앨리스는 효력이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어서 오른손에 쥔 버섯 조각을 조금 뜯어먹었다. 순간적으로 턱 밑에 격렬한 충격이 느껴졌다. 턱이 발에 부딪힌 것이다. 앨리스는 이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깜짝 놀랐으나 키가 워낙 빨리 줄어들어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당장 왼손에 쥔 버섯 조각을 갉아 먹으려고 했다. 하지만 입을 벌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턱이 발에 닿아 있었다. 앨리스는 마침내 겨우겨우 왼손에 쥔 버섯 조각을 한 입 베어 꿀꺽 삼켰다. 앨리스는 환호성을 울렸다. 와, 이제 머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기쁨은 곧바로 경악으로 변했다. 아무리 찾아봐도 어깨가 안 보였으니까. 밑을 내려다봐도 보이는 것이라곤 아주 길게 늘어나는 목뿐이었다. 앨리스의 목은 저 아래 바다처럼 널따랗게 펼쳐진 푸른 나뭇잎 사이로 줄기처럼 뻗어 올라와 있었다. 저 아래에 있는 푸른 것들은 도대체 뭘까? 내 어깨는 어디로 가버렸을까? 아, 가엾은 내 손아, 너희들은 어디 있니? 손을 흔들어 봤지만 저 아래에 있는 푸른 잎들만 조금 흔들릴 뿐이지 아무 성과가 없었다. 아무리 해도 손이 머리까지 올라오지 않을 것 같자 앨리스는 머리를 손 쪽으로 구부리기로 했다. 그리고 자기 목이 마치 뱀처럼 어느 쪽으로나 쉽게 구부러진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앨리스는 목을 우아하게 번개 모양으로 구부려서 나뭇잎 사이로 쑥 내밀었다. 아까 헤매고 다녔던 숲에서는 나무들의 꼭대기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때 어디선가 휙 소리가 들려와 앨리스는 얼른 몸을 사렸다.
큰 비둘기가 날아들어 앨리스의 얼굴을 날개로 세게 치고 있었다. 비둘기는 날카롭게 외쳤다. 뱀이다! 앨리스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난 뱀이 아니야. 그만해. 비둘기는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뱀이잖아. 그러더니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별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 소용없어. 앨리스가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 비둘기는 앨리스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무 뿌리, 언덕, 산 울타리도 시험해봤지만 그놈의 뱀들은 이길 수가 없다니까. 앨리스는 점점 더 궁금해졌지만 비둘기의 말이 끝나기 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알을 품기도 몹시 힘이 드는데 뱀들 때문에 밤낮으로 망을 봐야 돼. 아휴, 글쎄 요 3주 동안은 한숨도 못 잤다니까. 앨리스는 그제야 비둘기의 말을 알아들었다. 그렇게 고생했다니 정말 안 됐다. 비둘기는 목소리를 높여 더욱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이 숲에서 가장 큰 나무 위로 막 올라가서 이제 뱀들이 없는 곳에 왔나 보다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던 참인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구불구불 기어 내려오다니 아유 뱀 같으니라고. 앨리스가 말했다. 하지만 난 뱀이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나는 비둘기가 말했다. 좋아. 그럼 도대체 넌 뭐니? 무슨 짓인가 꾸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앨리스는 그날 겪은 여러 가지 변화를 떠올리며 미심쩍게 대답했다. 나는 여자애야. 비둘기는 몹시 경멸에 찬 어조로 말했다. 아유, 정말 그럴듯한 얘기로구만. 지금까지 여자애들을 숱하게 봐왔지만 너 같은 목을 가진 애는 하나도 없었어. 아니야. 넌 뱀이야. 아니라고 해봤자 소용없어. 이번엔 지금까지 한 번도 알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발뺌하겠지. 그지? 평소에 아주 정직한 아이였던 앨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먹어봤어. 하지만 다른 여자애들도 뱀이 먹는 것만큼이나 많은 알을 먹잖아. 거짓말하지 마.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다른 여자애들도 일종의 뱀이겠다. 앨리스는 이 기발한 생각에 하도 놀라서 잠시 아무 대꾸도 못했다. 비둘기는 그 틈을 타서 덧붙였다. 너 지금 알 찾고 있지? 나 다 알아. 그러니까 네가 여자애건 뱀이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앨리스는 급히 말했다. 그건 나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야. 하지만 나는 지금 알을 찾고 있지도 않고 설사 알을 찾는다 해도 네 알은 싫어. 난 알을 날것으로 먹는 건 싫어해. 그렇다면 썩 꺼져. 비둘기는 퉁명스럽게 말하고 둥지로 날아갔다. 앨리스는 나뭇가지에 엉킨 목을 비틀면서 나무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웅크렸다. 잠시 뒤에 앨리스는 자기가 아직도 버섯 조각을 그대로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양쪽을 번갈아 갉아먹으며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볼레에키로 돌아왔다. 너무도 오랜만에 볼레에키로 돌아오자 처음에는 참으로 이상했다. 하지만 곧 거기에 익숙해져서 다시 전처럼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자, 이제 계획의 반은 달성했구나. 키가 자꾸 바뀌니까 정말 정신이 없다. 몇 분 뒤에는 또 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하지만 이제 원래 키로 돌아왔으니까 그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가 봐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앨리스가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확 트인 들판이 나타났다. 그리고 높이가 122cm쯤 되는 작은 집이 보였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누가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키를 하고 다가가면 안 돼. 다들 기겁할 테니까. 앨리스는 왼손에 든 버섯 조각을 뜯어먹어 키를 23cm쯤으로 줄이고 나서야 용감하게 작은 집으로 다가갔다. 6장 돼지와 후춧가루. 앨리스가 그 집을 바라보며 이젠 어떻게 할까 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제복을 입은 하인이 숲에서 헐레벌떡 뛰어나와 주먹으로 요란하게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개구리처럼 얼굴이 둥글고 눈이 큰 제복 차림의 하인이 또 하나 나타나 문을 열었다. 하인들은 다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에 머리분을 잔뜩 뿌리고 있었다. 앨리스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숲에서 살금살금 나왔다. 물고기 하인은 거의 자기 몸만큼 커다란 편지를 팔에 끼고 있다가 개구리 같은 하인에게 건네면서 근엄하게 말했다. 공작 부인께 여왕폐하께서 보내신 크로케 경기 초대장입니다. 개구리 하인도 물고기 하인의 말을 순서만 약간 바꿔서 똑같이 근엄하게 되풀이했다. 여왕폐하께서 보내심 공작 부인을 크로케 경기에 초대한 초대장입니다. 그들은 마주보고 허리를 굽혀 절을 하다가 곱슬머리가 서로 엉켜버렸다. 앨리스는 그 광경을 보고 깔깔거리다가 그들한테 자기 웃음소리가 들렸을지도 몰라서 숲으로 돌아갔다. 앨리스가 다시 그쪽을 엿보았을 때는 물고기 하인은 가고 없고 개구리 하인만 문 근처의 바닥에 앉아서 멍청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하인이 말했다. 문을 두드려봤자 아무 소용 없어.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지. 첫째는 내가 너처럼 문 밖에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안이 너무 시끄러워서 아무도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지. 정말 문 안에서는 몹시 괴상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고 재채기를 하는가 하면 가끔 접시나 주전자가 박살나는 소리가 나는 엄청난 소동이었다. 앨리스가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하인은 앨리스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가 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쪽에 있다면 노크를 하는 것도 좋겠지. 이를테면 네가 안에 있으면서 문을 두드리면 나는 너를 내보내줄 수도 있겠지. 하인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줄곧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앨리스는 정말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하긴 눈이 저렇게 머리 꼭대기에 바짝 달려있으니 자기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렇지만 대답은 해줄 수 있겠지. 앨리스는 다시 큰 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해야 안으로 들어가죠? 하인이 대답했다. 난 내일까지 여기 앉아있을 건데. 그때 문이 열리더니 큰 접시가 하인의 머리 쪽으로 날아왔다. 접시는 하인의 코를 스치고 지나가 그 뒤에 있는 나무에 맞아 박살이 났다. 하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까와 똑같은 어조로 말을 이었다. 아니, 어쩌면 모레까지. 앨리스는 다시 더 큰 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해야 안으로 들어가죠? 하인이 말했다. 누가 안으로 들어가도 된다고는 했어? 먼저 그것부터 물어봐야지. 맞는 말이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듣고 보니 기분이 나빴다. 앨리스는 혼잣말을 했다. 진짜 끔찍해. 동물들은 한결같이 따지길 좋아하잖아. 정말 사람 미치게 하네. 하인은 그 틈을 타서 아까 한 말을 약간 바꿔서 다시 한번 되풀이할 생각인 듯했다. 나는 일이 있는 날이건 없는 날이건 며칠 후 여기에 앉아 있을 거야. 앨리스가 물었다.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요? 마음대로 해. 하인은 이렇게 말하고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약이 올라서 이렇게 말했다. 이 하인하고는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겠다. 정말 멍청하네. 앨리스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 바로 안쪽은 커다란 부엌이었다. 부엌은 사방이 온통 연기로 자욱했다. 공작 부인은 부엌 한복판에 있는 세발 의자에 앉아서 아기를 어르고 있었고 요리사는 아궁이 위로 몸을 굽혀 수프가 가득 담긴 듯한 큰 솥을 젓고 있었다. 앨리스는 재채기가 나서 간신히 중얼거렸다. 수프에 후춧가루를 너무 많이 친 게 분명해. 방 안에도 후춧가루가 너무 많이 차 있었다. 공작 부인도 가끔 재채기를 했고 아기는 잠시도 쉬지 않고 재채기를 하다가 울부짖다가 했다.
부엌에서 재채기를 안 하는 유일한 생물은 요리사와 부뚜막 앞에 앉아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는 고양이뿐이었다. 앨리스는 먼저 말을 걸면 실례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고양이가 왜 저렇게 웃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작 부인이 말했다. 채셔 고양이라서 그래. 바로 그 때문이지. 이 돼지야. 공작 부인이 돼지라는 말을 어찌나 갑작스럽고 사납게 했던지 앨리스는 기겁했다. 그런데 그건 앨리스한테가 아니라 아기한테 하는 말이었다. 앨리스는 용기를 내서 다시 물었다. 채셔 고양이가 항상 웃는다는 말은 처음 들어요. 아니, 고양이가 웃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공작 부인이 말했다. 고양이들은 모두 웃을 수 있고 실제로 되게 웃는단다. 앨리스는 공작 부인과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아주 기뻐서 공손하게 말했다. 저는 고양이가 그렇다는 건 전혀 몰랐네요. 공작 부인이 말했다. 어째, 넌 별로 아는 게 없구나. 정말 그래. 앨리스는 공작 부인의 어조가 어쩐지 못마땅해서 화제를 바꿔보려고 무슨 말을 할까 궁리했다. 그런데 요리사가 아궁이에서 수프솥을 내려놓더니 곧장 공작 부인과 아기에게 손에 잡히는 대로 이것저것 던지기 시작했다. 부지깽이가 먼저 날아왔고 그 다음엔 자루 달린 냄비, 큰 접시, 작은 접시가 잇따라 날아왔다. 공작 부인은 그릇에 맞아도 끄떡도 하지 않았다. 아기는 아까부터 죽어라 하고 울고 있던 터라 그 물건들에 맞아서 우는 건지 달리 우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앨리스는 무서워서 펄쩍펄쩍 뛰며 소리쳤다. 아, 제발 조심 좀 하세요. 아기의 예쁜 코가 다치겠어요. 엄청나게 큰 냄비가 날아와 아기의 코를 떼어버릴 듯이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다. 공작 부인은 거친 소리로 투덜거렸다.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신경 쓴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돌아갈 텐데. 앨리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할 기회가 생긴 게 기뻐서 이렇게 말했다. 그건 좋은 게 아닐 거예요. 밤낮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공작 부인께서도 알겠지만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데는 24시간이 공작 부인이 말을 끊고 대답했다. 도끼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저의 목을 쳐라. 앨리스는 요리사의 눈치를 살피려고 좀 걱정스럽게 요리사를 흘끗 보았다. 하지만 요리사는 수프를 젓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전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래서 앨리스는 말을 이었다. 아마 24시간일 거예요. 아니, 22시간이던가? 저는... 공작 부인이 말했다. 나한테 묻지 마라. 난 숫자라면 질색이다. 공작 부인은 다시 아기를 달래기 시작했다. 자장가 같은 노래를 불러주면서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아기를 세게 흔들었다. 아이에게는 거칠게 말하고 재채기를 하면 두들겨 패라. 아이는 화나게 하려고 그런 짓을 하지. 그것이 골려주는 방법인 줄 알고서. 와우 와우 와우. 공작 부인이 이 절을 부르면서 위아래로 아기를 심하게 흔들자 가엾은 아기가 어찌나 큰 소리로 울어대는지 가사를 알아듣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나는 우리 애한테 거칠게 말하고 재채기를 하면 두들겨 패지. 아기는 내킬 때면 언제나 후춧가루를 즐길 수 있으니까. 와우 와우 와우. 공작 부인은 아기를 내치면서 앨리스에게 말했다. 자, 원한다면 아기를 달래봐라. 난 가서 여왕폐화와 크로키 경기를 할 준비를 해야 되거든. 공작 부인은 서둘러 방을 나갔다. 요리사가 공작 부인에게 프라이팬을 던졌지만 약간 빗맞았다. 앨리스는 아기가 이상하게 생긴 데다가 팔과 다리를 사방으로 뻗고 있어서 아기를 붙드느라고 무척 애를 먹었다. 앨리스는 이 아기는 꼭 불가사리 같아 하고 생각했다. 앨리스가 아기를 붙들자 가엾은 아기는 증기기관차처럼 킁킁거리면서 계속해서 몸을 오므렸다 폈다 했다. 그 바람에 처음 얼마 동안은 아기를 안고 있기도 힘들었다. 앨리스는 아기를 안는 방법을 알아내자마자 얼른 아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내가 이 아기를 데려가지 않으면 틀림없이 여기 있는 이들이 아기를 하루나 이틀 만에 죽여버리고 말 거야. 그러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기를 놓고 가는 건 살인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아기는 대답이라도 하듯이 꿀꿀거렸다. 앨리스가 말했다. 꿀꿀거리지 마. 그건 너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소리야. 아기가 다시 꿀꿀거리자 앨리스는 도대체 왜 그러는가 싶어서 몹시 걱정스러운 눈길로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기의 코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바짝 찍혀 올라간 들창 코였고 진짜 코라기보다는 짐승의 주둥이에 가까웠다. 게다가 눈은 아무리 아이 눈이라고 해도 너무 작아지고 있었다. 앨리스는 이 아기의 생김새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울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앨리스는 눈물이 고여있는가 싶어서 아기의 눈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눈물은 한 방울도 없었다. 앨리스는 진지하게 말했다. 아가, 네가 돼지로 변한다면 너랑 나는 작별해야 돼. 알았지? 당장. 가엾은 아기는 다시 울기 시작했고 앨리스는 아기를 안고 한동안 말없이 걸어갔다. 앨리스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짐승을 집에 데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갑자기 꿀꿀거리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다. 앨리스는 깜짝 놀라서 그 짐승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이번에는 절대로 잘못 봤을 리가 없었다. 그것은 더도 덜도 아닌 분명한 돼지였다. 앨리스는 계속해서 돼지를 안고 가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돼지를 내려놓고는 그 짐승이 조용히 숲속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저게 사람이라면 정말 못생긴 애가 되겠지만 돼지치고는 그래도 꽤 잘생긴 편이야. 그리고 자기가 아는 돼지 같은 애들을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걔들을 바꿔놓을 수만 있다면. 이때 앨리스는 몇 미터 앞 나뭇가지에 채셔 고양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랐다. 고양이는 앨리스를 보고 씩 웃었다. 고양이가 순해 보이긴 했지만 엄청나게 긴 발톱과 이빨이 많은 것을 보고 앨리스는 점잖게 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앨리스는 고양이가 이런 이름을 좋아할지 어떨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불렀다. 채셔 고양이야. 그렇게 부르자 고양이는 좀 더 환하게 웃었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그래, 아직까지는 기분이 좋아 보이네. 앨리스는 말을 이었다. 여기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줄래? 고양이가 대답했다. 그건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따라 달려 있어. 난 어디든 상관없어. 고양이가 말했다. 그렇다면 어느 길로나 가도 돼. 앨리스가 설명을 덧붙였다. 어디든 도착만 한다면. 고양이가 말했다. 넌 틀림없이 도착하게 돼 있어. 계속 걷다 보면 어디든 닿게 되거든.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앨리스는 다른 걸 물어보기로 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니? 고양이는 오른발을 휘두르며 말했다. 저쪽 방향으로 가면 모자 장수가 살고 이번에는 왼발을 흔들며 말했다. 저쪽 방향으로 가면 3월 토끼가 살아. 둘 다 미쳤으니까 아무나 찾아가봐. 앨리스는 제 뜻을 말했다. 난 미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진 않아. 고양이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미쳤거든. 나도 미쳤고 너도 미쳤어. 앨리스가 물었다. 내가 미쳤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넌 틀림없이 미쳤어. 안 미쳤으면 여기에 왔을 리가 없거든. 앨리스는 그 말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럼 너는 네가 미쳤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우선 걔는 안 미쳤어, 그치? 그럴 거야. 고양이는 말을 이었다. 좋아. 그렇다면
너도 개가 화가 나면 으르렁거리고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든다는 것 정도는 알겠지? 근데 나는 기분이 좋으면 으르렁거리고 화가 나면 꼬리를 흔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쳤지 뭐. 앨리스가 말했다. 난 그런 건 으르렁거린다고 하지 않고 가르랑거린다고 하는데. 고양이가 말했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근데 너도 오늘 여왕님과 그렇게 경기를 하니? 나도 정말 그러고 싶지만 아직 초대받지 못했어. 거기서 만나자. 고양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다. 앨리스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 이제 별난 일들에 상당히 익숙해져 가고 있었으니까. 앨리스가 고양이가 있던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다시 나타났다. 고양이가 말했다. 그건 그렇고 애기는 어떻게 됐어? 그걸 물어본다는 걸 깜빡 잊었어. 앨리스는 고양이가 돌아온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는 듯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돼지로 변해버렸어. 그럴 줄 알았어. 고양이는 다시 사라졌다. 앨리스는 고양이가 다시 나타날 것 같아서 좀 기다렸다. 그런데 고양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잠깐 동안만 그 자리에 있다가 곧 사물토끼가 산다는 곳으로 걸어갔다. 모자 장수들은 전에도 많이 봤어. 사물토끼가 훨씬 재밌을 거야. 지금은 5월이니까. 적어도 3월에 그러는 것처럼 미쳐 날뛰진 않겠지. 앨리스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위를 올려다보았다. 고양이가 다시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다. 고양이가 물었다. 돼지랬니? 돼지랬니? 돼지라니까. 그리고 그렇게 불쑥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마. 어지러워. 고양이가 말했다. 알았어. 그리고 이번에는 꼬리 끝에서 시작해서 얼굴의 웃음까지 아주 천천히 사라졌다. 웃는 얼굴은 고양이의 몸이 모두 사라진 다음에도 한참 동안 남아 있었다. 세상에, 웃지 않는 고양이는 많이 봤지만 고양이 없는 웃음은 처음이야. 고양이 없는 웃음이라니. 이렇게 이상한 건 진짜 처음이야. 얼마 안 가서 사물토끼의 집이 눈에 들어왔다. 굴뚝이 토끼 귀처럼 생겼고 지붕이 털로 덮여 있는 걸 보니 틀림없다. 이번에는 집이 꽤 컸다. 그래서 앨리스는 왼손에 쥐고 있던 버섯을 조금 먹어 60cm 정도로 키를 늘렸다. 그렇게 하고도 조심스럽게 집 쪽으로 다가갔다. 혹시 미쳐서 날뛰기라도 하면 어쩌지? 차라리 모자 장수나 만나러 갈 걸 그랬나 봐. 7장 이상한 다가회. 집 앞 나무 밑에는 식탁이 하나 놓여 있었다. 사멀토끼와 모자 장수가 그 식탁에 앉아서 홍차를 마시고 있었고 도마우스 한 마리가 둘 사이에 앉아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사멀토끼와 모자 장수는 도마우스가 마치 쿠션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위에 팔꿈치를 얹고 도마우스의 머리 너머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도마우스가 무척 불편하겠다. 하긴 잠들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을지도 모르지. 그 탁자는 아주 컸는데 셋 다 탁자의 한쪽 구석에 몰려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앨리스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다고. 앨리스는 성을 냈다. 자리는 넉넉한데. 앨리스는 탁자의 한쪽 끝에 있는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았다. 사멀토끼가 상냥하게 말했다. 포도주 좀 마실래? 앨리스는 탁자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홍차밖에 없었다. 앨리스가 말했다. 포도주는 안 보이는데? 사멀토끼가 말했다. 포도주는 전혀 없지. 앨리스는 화를 냈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권하는 것은 교양 없는 짓이잖아. 사멀토끼가 말했다. 권하지도 않았는데 자리에 앉는 것도 교양 없는 짓이지. 이 탁자가 네 건 줄 몰랐어. 그리고 세 사람도 훨씬 넘게 앉을 수 있겠는걸.
모자 장수가 입을 열었다. 머리를 잘라야겠군. 이것이 모자 장수가 한 첫 마디였다. 모자 장수는 그때껏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앨리스를 뜯어보고 있었다. 앨리스는 조금 딱딱하게 말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건 무례한 짓이에요. 모자 장수는 이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으나 이렇게 대꾸했을 뿐이었다. 까마귀는 왜 책상 같게? 앨리스는 생각했다. 이제 좀 재미있겠구만. 수수께끼라면 환영이야. 앨리스는 큰 소리로 덧붙였다. 그 문제는 나도 풀 수 있겠어요. 사물토끼가 물었다. 네가 답을 알아맞힐 수 있다는 뜻이니? 앨리스가 말했다. 물론이지. 사물토끼가 말했다. 그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해야 돼. 앨리스는 얼른 덧붙였다. 난 그렇게 하고 있어. 난 적어도 내가 말하는 그대로 생각해. 뭐 둘 다 똑같은 거잖아. 모자 장수가 말했다. 그건 조금도 똑같지 않지. 그건 나는 내가 먹는 것을 본다. 와 나는 내가 보는 것을 먹는다가 같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야. 사물토끼가 덧붙였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좋아한다랑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진다가 같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지. 도마우스도 말했다. 나는 잠잘 땐 숨 쉰다와 나는 숨 쉴 땐 잠잔다가 같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도마우스는 마치 잠꼬대를 하는 것 같았다. 모자 장수가 말했다. 너한테는 둘 다 똑같잖아. 그리고 여기서 대화가 끊겼다. 모두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동안 앨리스는 까마귀와 책상에 대해 아는 걸 죄다 떠올려 보았으나 몇 가지 되지 않았다. 모자 장수가 먼저 침묵을 깼다. 모자 장수는 앨리스를 돌아보며 물었다. 오늘이 며칠이지?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여다보더니 흔들기도 하고 귀에 대보기도 했다. 앨리스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다. 4일이에요. 모자 장수는 한숨을 쉬었다. 이틀이나 틀리는군. 그리고 화난 눈길로 사물토끼를 쳐다보며 말했다. 버터는 시계에 안 좋다고 말했잖아. 사물토끼는 풀이 죽어서 대답했다. 최고급 버터였는데요. 모자 장수가 투덜거렸다. 그래, 그렇다면 틀림없이 빵가루가 들어갔을 거야. 빵칼로 버터를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사물토끼는 시계를 꺼내 우울한 표정으로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시계를 찻잔에 담그고 다시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처음 했던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생각나지 않는지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최고급 버터였는데요. 앨리스는 사물토끼의 어깨 너머로 시계를 보다가 조금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정말 이상한 시계네? 며칠인지만 나오고 시간은 안 나오잖아. 모자 장수가 투덜거렸다. 꼭 시간이 나와야 되나? 그럼 네 시계엔 연도도 나오니? 앨리스는 얼른 대답했다. 물론 안 나와요. 하지만 연도는 오랫동안 줄곧 같으니까 굳이 시계에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모자 장수가 말했다. 그건 내 시계도 마찬가지야. 앨리스는 말할 수 없이 헷갈렸다. 모자 장수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었지만 앨리스에게는 그것이 아무 뜻이 없는 말처럼 들렸다. 앨리스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모자 장수가 말했다. 도마우스가 다시 잠들었군. 그리고 도마우스의 코에 뜨거운 홍차를 조금 부었다. 도마우스는 못 참고 고개를 흔들더니 눈도 뜨지 않고 말했다. 그럼 나도 방금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어. 모자 장수는 앨리스를 돌아보며 다시 물었다. 이제 아까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겠니? 앨리스가 말했다.
아니요, 전 포기할래요. 답이 뭐예요? 모자 장수가 말했다. 나도 전혀 모른다. 사물토끼가 말했다. 나도. 앨리스는 피곤한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낫겠는데요. 답도 없는 수수께끼를 푸느라 그것을 낭비하느니 말이에요. 모자 장수가 말했다. 네가 나만큼만 시간을 알아도 그것을 낭비한다고 말하진 않았을 거다. 그를 낭비한다고 말하지. 앨리스가 말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모자 장수는 고개를 치켜들고 깔보듯이 말했다. 물론 모르겠지. 넌 시간과 만나본 일도 없을 테니까.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음악을 배울 때는 박자를 맞춰야 돼요. 모자 장수가 말했다. 아, 이제 알겠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두들겨 맞는 걸 싫어하는구나. 시간은 부탁만 잘하면 시계를 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거의 무슨 일이든지 해준단다. 예를 들어서 수업이 시작되는 아침 9시에 시간에게 한마디만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시계 바늘을 돌려놓지. 그러면 1시 반, 점심 먹을 시간이 되지. 앨리스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다. 그렇다면 정말 좋겠네요. 하지만 그때는 배가 고프지 않을 것 같아요. 모자 장수가 말했다. 처음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네가 원하면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1시 반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 앨리스가 물었다. 당신은 그렇게 사나요? 모자 장수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는 지난 3월에 제가 미치기 직전에 싸웠어. 하트 여왕 폐하가 연 대음악회에서 내가 이런 노래를 불렀던 때야. 모자 장수는 찻숟가락으로 사물토끼를 가리켰다. 반짝반짝 박쥐야, 너는 지금 뭘 하니? 모자 장수가 말했다. 너도 이 노래 알지? 앨리스가 말했다. 뭐 그 비슷한 노래는 들어봤어요. 모자 장수는 계속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되지. 하늘 나는 쟁반처럼 하늘 위를 날아가네. 반짝반짝. 이때 도마우스가 몸을 부르르 떨더니 잠결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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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노래가 너무 오래 계속되자 모자 장수와 사물토끼는 도마우스를 꼬집어 입을 다물게 했다. 모자 장수가 말했다. 그런데 일절을 마치기도 전에 여왕 폐하께서 호통을 치시는 거야. 시간을 살해하고 있군. 당장 저자의 목을 베어라. 하고 말이야. 앨리스가 소리쳤다. 정말 야만적이군요. 모자 장수는 서글픈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때부터 시간은 내가 부탁하는 것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아. 요즘은 항상 6시란다. 앨리스는 문득 생각이 나서 모자 장수에게 물었다. 그래서 이렇게 다과 준비를 잔뜩 해놓은 거예요? 모자 장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래, 항상 다과 시간이라 그릇 닦을 틈도 없단다. 앨리스가 물었다. 그럼 그냥 자리만 바꾸었나요? 모자 장수가 말했다. 그래, 다과를 다 먹으면. 앨리스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러다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오면요? 사물토끼가 하품을 하며 끼어들었다. 우리 다른 이야기 하죠. 이제 그 얘기는 지겨워요. 이 아가씨한테 얘기 하나 하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앨리스는 그 제안에 깜짝 놀라서 말했다. 아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자 모자 장수와 사물토끼가 동시에 외쳤다. 그럼 도마우스를 시키지 뭐. 도마우스, 일어나. 모자 장수와 사물토끼는 당장 양쪽에서 도마우스를 꼬집었다. 도마우스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조그맣게 말했다.
난 안 잤어요.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었다고요. 사물토끼가 말했다. 이야기 하나 해줘. 앨리스도 간청했다. 그래, 하나만 해줘. 모자장수도 거들었다. 빨리 해. 이야기하다가 또 잠들어 버리지 말고. 도마우스는 서둘러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세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엘지, 레이시, 틸리였죠. 세 자매는 우물 바닥에서 살고 있었는데 먹고 마시는 것에 항상 관심이 많은 앨리스가 물었다. 뭘 먹고 살았는데? 도마우스는 잠시 생각한 다음 대답했다. 닭미를 먹고 살았어. 앨리스는 점잖게 말했다. 그런 걸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배탈이 날 텐데? 도마우스가 말했다. 그래서 배탈이 났지. 아주 심하게. 앨리스는 그렇게 사는 게 어떨지 조금 상상해 보다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왜 우물 바닥에서 살았을까? 사물토끼는 앨리스에게 간곡하게 말했다. 홍차나 좀 더 마셔. 앨리스는 화가 난 투로 대답했다. 아직 하나도 안 마셨으니까 더 마실 순 없지. 모자장수가 말했다. 덜 마실 수가 없단 말이겠지. 더 마시기는 아주 쉬우니까 말이야. 앨리스가 말했다. 아무도 당신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모자장수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지금 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앨리스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홍차와 버터 바른 빵을 조금 먹고 도마우스에게 다시 물었다. 그런데 왜 우물 바닥에서 살았지? 도마우스는 또 잠깐 생각하고 대답했다. 그건 닭밀 우물이었거든. 앨리스는 몹시 화가 나서 외쳤다. 그런 게 어딨어? 모자장수와 사물토끼는 쉿쉿 했고 도마우스는 뚱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게 교양 없이 굴려면 나머지 이야기는 네가 하는 게 좋겠다. 앨리스는 매우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니야, 네가 해. 다신 끼어들지 않을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도마우스는 화를 냈다. 그럼 있고 말고. 어쨌든 도마우스는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 세 자매는 깃는 법을 배우고 있었. 앨리스는 약속을 깜빡 잊고 다시 물었다. 뭘 길었는데? 도마우스는 이번에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닭밀. 모자장수가 끼어들었다. 깨끗한 잔이 필요하니까 한 자리씩 옆으로 옮기자. 모자장수가 자리를 옮기자 도마우스가 뒤를 따랐고 사물토끼도 도마우스가 앉았던 자리로 옮겼다. 앨리스도 마지못해 사물토끼의 자리로 옮겨 앉았다. 자리를 옮겨서 조금이라도 좋아진 이는 모자장수뿐이었고 방금 우유단지를 접시에 엎은 사물토끼의 자리에 앉게 된 앨리스는 훨씬 불리해졌다. 앨리스는 도마우스가 또 화를 낼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난 잘 모르겠어. 그 자매들이 어디서 닭밀을 길었지? 모자장수가 대답했다. 물은 우물에서 깃고 닭밀은 닭밀 우물에서 깃지. 안 그래 이 바보야? 앨리스는 모자장수가 한 말을 무시하고 도마우스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우물 속에 살고 있잖아. 도마우스가 대답했다. 물론 그렇지. 우물 저 속에 살았지. 이 대답에 가엾은 앨리스는 너무 헷갈려서 한참 동안 말없이 도마우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 자매들은 깃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도마우스는 졸음이 오는지 하품을 하고 눈을 비비면서 계속했다. 세 자매는 여러 가지 것을 길어 올렸어요. 지읒으로 시작되는 것들은 모두 다. 앨리스가 물었다. 왜 하필이면 지읒이야? 사물토끼가 물었다.
그럼 좀 어때서? 앨리스는 입을 다물었다. 도마우스는 눈을 감고 깜빡 졸다가 모자 장수에게 꼬집히자 낮게 비명을 지르고 깨어나 이야기를 계속했다. 쥐덫, 접시, 제비꽃, 자동차 같은 것을 길어 올렸어요. 참 여러분, 자가당착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그런데 자가당착을 깃는다는 말도 들어봤어요? 앨리스는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다. 글쎄, 네가 물어보니 하는 말인데 못 들어본. 모자 장수가 말했다. 그럼 입 좀 다물어. 앨리스는 이렇게 무례한 말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떠나버렸다. 도마우스는 곧바로 잠이 들었고 모자 장수와 사물토끼는 둘 다 앨리스가 떠난 것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있었다. 앨리스는 혹시 그들이 자기를 불러주지 않을까 해서 두어 번 뒤를 돌아보았지만 둘은 도마우스를 찻주전자에 쑤셔 넣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앨리스는 숲속을 걸으면서 중얼거렸다. 어쨌든 다신 저기 안 갈 거야. 저런 엉터리 다과에는 처음이야. 이때 문이 달린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띄었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정말 이상하네. 오늘은 모든 게 이상한 날이야. 당장 들어가 보자. 그리고 앨리스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무 안에는 긴 방이 있었고 가까이에 조그만 유리탁자가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잘해봐야지. 앨리스는 작은 황금 열쇠를 집어 정원으로 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버섯을 먹어 30cm 정도로 키를 줄이고 작은 통로를 걸어갔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앨리스는 아름다운 꽃밭과 시원한 분수가 있는 정원으로 들어갔다. 8장 여왕의 크로케 경기장. 정원 입구에는 커다란 장미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 나무에 핀 장미들은 하얀색이었다. 그런데 정원사 세 사람이 그 장미나무 앞에 서서 꽃들을 빨갛게 칠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앨리스는 그 광경이 너무 이상해서 정원사들을 관찰하려고 그쪽으로 걸어갔다. 정원사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자 한 정원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파이브, 나한테 그렇게 물감 좀 튀기지 마. 파이브가 뚱한 말투로 말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세븐이 내 팔꿈치를 쳤거든. 세븐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러시겠지, 파이브. 넌 항상 남 탓만 하니까. 파이브가 말했다. 넌 잠자코 있는 게 좋을걸. 바로 어제 여왕 폐하가 넌 목이 베어도 싼 놈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 맨 처음으로 입을 연 정원사가 물었다. 왜? 세븐이 말했다. 넌 알 거 없어, 투. 파이브가 말했다. 아니야, 얘하고도 관계 있는 일이잖아. 내가 말해줄게. 그건 네가 요리사에게 양파 대신에 튤립 뿌리를 갖다 줬기 때문이야. 세븐은 붓을 내던졌다. 이렇게 부당한 일은 진짜 처음. 이때 세븐은 자기들을 쳐다보고 있는 앨리스를 발견하고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다른 정원사들도 앨리스를 보고 깊숙이 절을 했다.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그 장미로 왜 빨갛게 칠하고 있는지 말해주실 수 있으세요? 파이브와 세븐은 아무 말 없이 투를 보았다. 투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글쎄 그게 아가씨, 우리가 여기에 빨간 장미를 심었어야 됐는데 실수로 그만 흰 장미를 심었어요. 여왕폐하가 이걸 아시면 우린 목이 잘릴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 보시다시피 여왕폐하가 오시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이때 정원 저쪽을 주시하고 있던 파이브가 소리쳤다. 여왕폐하다! 여왕폐하다! 정원사들은 얼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럿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앨리스는 여왕을 보고 싶어서 얼른 돌아봤다. 병사 10명이 창을 들고 맨 앞에 서서 다가왔다. 이들은 모두 정원사들처럼 몸통이 길쭉하고 납작했고
몸통의 네 귀퉁이에 팔다리가 달려 있었다. 신하 10명이 그 뒤를 따라왔다. 신하들은 모두 다이아몬드 무늬로 치장하고 병사들처럼 둘씩 짝을 지어 따라오고 있었다. 그 뒤로는 왕자와 공주들이 따라왔다. 그들도 모두 10명이었는데 이 귀여운 아이들은 손을 맞잡고 짝을 지어서 즐겁게 뛰면서 따라왔다. 아이들은 모두 하트 무늬로 장식하고 있었다. 그 뒤로 왕이나 여왕 같은 귀빈들이 따라왔다. 그 중에는 흰 토끼도 끼어 있었다. 토끼는 초조하고 조급한 기색으로 조잘거리다가 누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앨리스를 알아보지는 못하고 그대로 지나쳤다. 그 다음에는 하트 잭이 진홍빛 벨벳 쿠션에 왕관을 받쳐들고 따라왔고 맨 마지막으로 하트 왕과 하트 여왕이 나타났다. 앨리스는 왕의 행렬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정원사들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지 않아도 되는지 어쩌는지 조금 헷갈렸다. 다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어서 보지도 못하는데 행렬이 무슨 소용이람? 그래서 앨리스는 선체로 행렬을 기다렸다. 행렬은 앨리스 앞에 이르자 모두 멈춰서서 앨리스를 바라보았다. 여왕이 근엄하게 하트 잭에게 물었다. 얘는 누구냐? 하트 잭은 머리를 조아리고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여왕은 못마땅한 듯이 고개를 흔들었다. 아휴, 바보 같은 놈. 그리고 앨리스에게 물었다. 얘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앨리스는 매우 정중하게 대답했다. 앨리스라고 합니다, 배야. 그리고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래봤자 이것들은 카드에 불과해. 그러니 겁먹을 필요 없어. 여왕은 장미나무 주변에 엎드려 있는 정원사 3명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 자들은 누구지? 모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데다가 등에 그려진 무늬가 다른 카드들과 똑같았기 때문에 여왕은 이들이 정원사인지 병사인지 신하인지 자기 자식들 셋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앨리스가 말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요. 앨리스는 자신의 용기에 깜짝 놀랐다. 여왕은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다. 그리고 한동안 맹수처럼 앨리스를 노려보다가 소리쳤다. 당장 저 계집의 목을 쳐라. 쳐. 앨리스는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말도 안 돼. 여왕은 입을 다물었다. 왕은 여왕의 팔에 손을 얹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참아요. 어린 애잖아요. 여왕은 화가 나서 왕을 외면하고 잭에게 말했다. 저자들을 뒤집어라. 하트 잭은 한 발로 아주 조심스럽게 정원사들을 뒤집었다. 여왕은 크고 날카로운 소리로 명령했다. 일어서라. 정원사들은 벌떡 일어서서 왕, 여왕, 왕자와 공주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이에게 고개를 숙였다. 여왕이 소리를 질렀다. 그만두지 못해. 어지럽구나. 그리고 장미나무에 눈길을 주며 물었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투가 한쪽 무릎을 꿇으며 매우 공손하게 말했다. 여왕폐하, 저희는... 여왕은 그 사이에 장미꽃을 살펴보다가 말했다. 나도 알았다. 이자들의 목을 베어라. 행렬은 불쌍한 정원사들의 목을 벨 병사 셋만 남기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원사들은 앨리스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다. 당신들 목이 날아가게 두진 않을 거예요. 앨리스는 이렇게 말하고 옆에 있는 커다란 화분에 정원사들을 집어넣었다. 병사들은 정원사들을 찾아 잠시 돌아다니다가 말없이 행렬을 뒤따라갔다. 여왕이 소리를 질렀다. 목을 잘랐나? 병사들이 힘차게 대답했다. 모두 목이 날아갔습니다, 폐하. 여왕이 소리쳤다. 잘했다. 너 크로케 할 줄 아니?
병사들은 앨리스에게 묻는 것을 알아차리고 잠자코 앨리스를 바라보았다. 앨리스가 외쳤다. 네. 여왕이 고함을 내질렀다. 그럼 따라오너라. 앨리스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몹시 궁금해하며 행렬을 따라갔다. 앨리스 옆에서 조심스럽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날씨가 정말 좋다. 흰토끼는 앨리스 옆에서 걸으면서 초조한 표정으로 앨리스를 훔쳐보았다. 그래, 공작 부인은 어딨지? 흰토끼는 급한 소리로 낮게 속삭였다. 쉿. 흰토끼는 조심스럽게 힐끗 뒤를 돌아보더니 발 뒤꿈치를 들고 앨리스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공작 부인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 앨리스가 물었다. 왜? 흰토끼가 말했다. 안 됐다고 생각하니? 아니, 전혀 안 됐다고 생각하진 않아. 왜 그냥 왜라고 물었어. 여왕 폐하의 뺨을 때렸거든. 앨리스는 낮은 소리로 킥킥거렸다. 흰토끼가 겁에 질려서 속삭였다. 제발 쉿. 여왕 폐하가 듣겠다. 공작분이 좀 늦었거든. 그러자 여왕 폐하가 여왕이 병력 같은 소리를 질렀다. 모두 제자리로. 모두 사방에서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우왕좌왕하다가 금방 자기 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었다. 앨리스는 이렇게 이상한 크로켓 경기장은 처음 보았다. 바닥은 온통 울퉁불퉁했다. 크로켓 공은 살아있는 고슴도치였고 채는 살아있는 홍학이었다. 병사들은 손과 발로 땅을 짚고 몸을 굽혀 골대 역할을 했다. 앨리스는 처음에는 홍학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서 애를 먹었다. 그러나 팔로 홍학의 몸통을 편안하게 감싸 안고 다리는 아래로 대충 늘어뜨리고 목을 반드시 세워들었다. 그런데 막 홍학의 머리로 고슴도치를 치려고 하면 그때마다 홍학이 얼른 고개를 꼬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앨리스를 올려다보곤 해서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홍학의 머리를 내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안타깝게도 고슴도치가 몸을 펴고 다른 곳으로 기어가 버렸다. 어려운 점은 이것 말고도 더 있었다. 고슴도치를 쳐보내려고 하는 곳마다 아랑이나 고랑이 있고 몸을 굽히고 있던 병사들이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버리곤 했다. 앨리스는 금방 이 크로켓 경기는 정말로 힘들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수들은 한결같이 차례를 기다리지도 않고 당장 경기에 들어가 한동안 앞다투어 고슴도치를 차지하려고 싸웠다. 여왕은 금세 화가 나서 발을 구르면서 1분에 한 번꼴로 저자의 목을 쳐라! 라든지 저 여자의 목을 쳐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앨리스는 몹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직은 여왕과 다투지 않았지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이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그럼 난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이들은 목 자르기를 아주 좋아하는데. 근데 정말 놀랍게도 살아있는 이들이 있네. 앨리스는 도망칠 방법을 궁리했다. 그런데 들키지 않고 도망칠 수 있을지는 미심쩍었다. 이때 하늘에 이상한 것이 나타났다. 앨리스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잠깐 동안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그것이 웃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앨리스는 중얼거렸다. 채셔 고양이로구나. 이제 이야기 상대가 나타났구만. 고양이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입이 생기자 이렇게 물었다. 잘 지냈니? 앨리스는 고양이의 눈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두 귀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니 적어도 하나라도 나타나기 전에는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잠시 뒤에 머리가 전부 나타났다. 앨리스는 자기 말을 들어줄 상대가 있다는 걸 다행으로 여기며 홍학을 내려놓고 경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고양이는 머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앨리스는 볼멘 소리로 말했다. 여기서는 공정하게 경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서로 어찌나 끔찍하게 싸워대는지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안 들려. 특별한 규칙도 없는 것 같고 있다고 해도 아무도 안 따를걸. 게다가 공이랑 채, 골문이 모두 살아있어서 얼마나 헷갈리는지 넌 모를 거야. 내가 공을 쳐서 넣어야 되는 골문이 경기장 다른 쪽 끝으로 움직인다든지 내가 치려 했던 여왕의 고슴도치가 내 고슴도치를 보고 도망친다든지 그런다니까. 고양이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왕은 마음에 드니? 앨리스가 말했다. 전혀. 여왕은 아주 지독하게. 바로 이때 앨리스는 여왕이 바로 뒤에서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이길 가능성이 높아서 경기를 끝까지 할 필요도 없어. 여왕은 웃음을 지으며 지나갔다. 왕이 앨리스 곁으로 다가와서 물었다. 지금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니? 왕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고양이의 머리를 보았다. 앨리스가 말했다. 제 친구 채셔 고양이에요. 소개해 드릴게요. 왕이 말했다. 네 생김새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원한다면 내 손에 입 맞춰도 좋다. 고양이가 말했다. 저 싫은데요. 왕이 말했다. 건방지게 굴지 마라. 그리고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왕은 이렇게 말하면서 앨리스 뒤로 걸어갔다. 앨리스가 말했다. 고양이는 왕을 쳐다볼 수 있다. 책에서 읽은 말인데 어떤 책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왕은 몹시 단호하게 말했다. 어쨌든 저 고양이는 없애버려야 돼. 왕은 때마침 옆을 지나가고 있는 여왕을 불렀다. 여왕, 당신이 저 고양이를 없애주면 좋겠소. 여왕은 큰 골칫덩이건 작은 골칫덩이건 온갖 골칫덩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곤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여왕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저놈의 목을 치시오. 왕은 신이 나서 달려갔다. 내가 가서 망나니를 데려오리다. 앨리스가 돌아가서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멀리서 여왕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여왕은 이미 차례를 놓쳤다는 죄목으로 선수 3사람의 목을 베라고 명령한 바가 있었다. 앨리스는 그런 것을 보고 있기가 싫었다. 경기도 차례조차 알기 힘들 정도로 너무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앨리스는 고슴도치를 찾으러 갔다. 앨리스의 고슴도치는 다른 고슴도치와 싸우고 있었다. 앨리스는 그중 한 마리를 쳐서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앨리스의 홍학이 정원의 반대쪽으로 가버렸다는 것이었다. 홍학은 나무 위로 날아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앨리스가 홍학을 잡아서 돌아와 보니 싸움은 이미 끝났고 고슴도치들은 둘 다 사라지고 없었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아무렴 어때? 어차피 경기장 이쪽에 있는 꼴대들도 죄다 사라졌는데. 앨리스는 홍학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팔에 꼭 끼고 다시 자기 친구 채셔 고양이와 이야기를 좀 더 하러 갔다. 앨리스가 채셔 고양이한테로 돌아가 보니 놀랍게도 모두 고양이 주위에 모여 있었다. 망나니, 왕, 여왕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모두 조용히 몹시 불안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고 망나니, 왕, 여왕은 큰 소리로 한꺼번에 떠들고 있었다. 앨리스가 나타나자 셋 다 동시에 저마다 자기 주장을 되풀이하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다. 그렇지만 다들 한꺼번에 떠드는 바람에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망나니는 고양이에게는 몸이 없으므로 머리를 자를 수 없을 뿐더러 이런 일은 평생 처음이라 이제 와서 그런 일을 시작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왕은 머리가 있으면 머리를 벨 수 있으니 헛소리 말라고 주장했다. 여왕은 빨리 무슨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전부 사형에 처하겠다고 주장했다. 모여있는 이들이 그처럼 불안하고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말 때문이었다. 앨리스는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다. 이 고양이는 공작 부인의 것이니까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여왕이 망나니한테 말했다.
공작 부인은 감옥에 있으니까 가서 데려와. 망나니는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런데 망나니가 자리를 뜨는 순간부터 고양이의 머리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망나니가 공작 부인을 데리고 왔을 때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왕과 망나니는 고양이를 찾아서 허둥지둥 헤맸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시 크로켓 경기를 시작했다.